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2020 대입 합격 전략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 학평 지금쯤이면 이제 학평 결과 시험 보고 나서 막 채점도 해보고 가채점 해보면서 점수를 비교해 볼 텐데요. 3월 학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3월 학평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못된 미신이 있습니다. 그 미신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 유포하고 있어요. 그 미신이 뭔가 하면 3월 점수가 끝까지 간다. 3월 점수가 11월까지 간다. 이 미신, 이게 가장 오래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잘못된 미신입니다. 잘못됐으니까 제가 미신이라고 부르죠. 일단 두 가지 사람이 다 잘못됐는데요. 3월 학평을 예상보다 못 본 사람의 경우에도 잘못된 말이고요. 3월 학평을 나름 잘 본 학생 입장에서도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못 본 사람이건 잘못 사람이건 잘 본 사람이건 다 틀린 말이냐. 일단 못 본 사람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름 3월 학평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못한 공부는 많고 해야 될 건 많은데 성적은 안 좋아. 그러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많은 양을 계속 훑어보게 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학부모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는 말이죠. 과학을 3번이나 훑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나요? 훑었으니까. 왜 훑냐고. 훑으면요. 성적이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월 성적이 그대로 11월까지 갑니다. 즉 지금부터 잘못 공부하면 그 성적이 그대로 가는 거지 제대로 하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다. 3월이면 말이죠. 누구나 공부를 다 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 못했다고 할 때 조급한 마음에서 자꾸 훑다 보면요. 실력이 안 올라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공부한 게 쌓여야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옛날 세대인데요. 저는 옛날에 학력고사를 했습니다. 학력고사 때 사회 과목을 7과목이나 했는데요. 이걸 다 해야 했어요. 제가 7과목을 다 맞았어요. 근데 3월에는요. 7과목 총 털어서 한 8, 9개 틀렸습니다. 근데 어떤 게 틀렸냐? 내가 안 한 거. 예를 들면 통일신라까지 내가 공부했는데 조선시대 게 나왔어. 틀려도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왜? 안 했는데 뭐. 중요한 건요. 통일신라까지 공부한 거기선 틀리면 안 돼. 즉 할 때 제대로 하란 말이야. 공부한 것에서는 반드시 맞춰주고 앞으로 아직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는 태도. 이게 3월에 제일 중요한 태도야. 6월까지 고려까지 하고 9월에 조선까지 하고 수능 볼 때 전까지 근대 끝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한국사 되잖아. 예를 들면 모든 과목을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야 3월에 못 본 학생이 절대 그 성적이 11월까지 가지 않고 성적이 오를 것이다. 제대로 깊이 있게. 알겠죠?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3월 학평 꽤 잘 봤어. 뭐 1등 것도 많고 100분위가 98, 97 막 이래. 됐네. 그러면서 조금 약한 딴 공부 쪽으로 옮겨. 즉 잘 나온 걸 안 하고요. 딴 거로 옮겨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6월에 그 옮겨서 공부를 안 했던 과목이 6월에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져. 갈팡질팡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말이죠. 3월 학평에 대한 과대평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3월 학평은 왜 과대평가하면 안 되죠? 그렇지. N수생이 없잖아. 재수생, 삼수생이 없는 차원에서 100분위 등급이 나온 걸 왜 믿냐고. 어차피 N수생이 1등급에 40%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 40%가 빠져 있어. 그럼 내가 과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6 나왔다, 97 나왔다, 100분위. 어머 됐네? 되긴 뭐가 돼? 92인데 지금. 이해 가시죠? 네. 절대 그걸 감안하지 않고 3월 학평을 잘 나왔다라고 과신하게 되는 순간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3월 점수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못 봤건 잘 봤건 3월 학평은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한 것의 심도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나름 깊이 있게 했다는 거에서 틀렸다면 그걸 적신호로 보지, 내가 공부를 10개 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틀린 거는 앞으로 하면 된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지식에 불과하지 나의 무능함이라든가 나의 지금 문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 점만 잘 확인하시면 이 입시 합격 전략을 잘 의미 있게 이제부터 시청하실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 대입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에 나눠서 끊어서 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이게 온라인 입시 설명할 때 1시간 넘어서 하니까 힘들어서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한 10분씩 잘라갖고 하겠습니다. 먼저 2020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5대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대 포커스가 잘 보이시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시 확대가 되겠습니다. 정시 확대는 참 정시나 수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2020의 경우에는 18년 작년 3월 30일 딱 1년 전이네요. 여기에서 교육부가 정했던 방침, 이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 3월 30일에 교육부가 서울 주요 10여 개 사립대에 직접 전화를 해서 2020학년도에 정시를 늘려라 이렇게 직접 지시사항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에 반응하여 사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시 인원이 다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냐? 제가 첨부해둔 자료집 1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쫙 올랐죠? 서울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대부터 쭉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오른 대학에 제가 회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대학이 어디? 네,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서강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서강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53명이 올랐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기존에 정시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폭도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개 대학으로 볼 때 대부분 대학이 올랐다. 그 와중에도 줄어든 학교도 있죠. 네, 홍익대하고 숭실대는 그 와중에 줄어들기까지 했네요. 그런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앙대도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늘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2페이지의 자료에 있습니다. PDF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인쇄까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보시니까 정시의 비율이 서울대는 21.5%, 근데 연대는 작년에 29.5%였는데 올해는 33.1%. 서강대는 작년에 20.2%였는데 올해 30.0%. 성균관대는 작년에 21%였는데 무려 올해는 33.4%가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시는 대학별로 원래 발표한 인원이 최종 인원이 아니죠. 30% 정시라고 해서 30%가 아니죠. 왜요? 수시에서 정시로 미등록 인원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 2월이 있기 때문에 정시 인원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냐? 이 표는 전체 자료집에 있습니다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보통 6%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1.5가 아니라 27, 8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대는 아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플러스 9라고 써있죠. 평균적으로 연대는 수시 2월이 전체 인원의 9%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9%포인트가 증가하니까 33.1이 아니라 42%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정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아시겠죠? 서강대, 성균관대는 플러스 6%, 보통 수시 2월이 평균 지난 3년 동안 6% 증가했어요. 따라서 서강대는 36%, 성균관대는 40%.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다. 따라서 서울대하고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수시 2월까지 고려하면 수시 6, 정시 4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시는 전형 종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대, 고려대처럼 학종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한다면 학생부 교과, 학종, 논술, 특기자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의 한 종류를 정했을 때는 보통 수시는 그중 한 종류만 하죠. 학종만 하던가 논술만 하던가 학생부 교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던가 특기자를 학종과 함께 하던가 대충 그런 형태 아닙니까? 따라서 수시 중에 한 종류를 정했을 때는 보통 정시보다 인원이 적은 학교가 많이 늘었다. 수시가 60%지만 학종이 35%라면 정시 42%보다 적은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학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말에서 예외가 되는 학교는
서울대, 고대를 제외하고는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미 내신을 좀 복구하기가 어려우므로 학종이 아니라 정시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은 훈훈한 소식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은 약간 불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정시는 확대됐고 수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2번부터 되겠는데요. 정시를 늘렸으니까 수시를 좀 줄여야겠죠. 근데 교육부에서는 학종을 줄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그 정시를 늘리는 인원은 논술을 줄임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제목이 논술의 수시 축소다. 근데 제가 논술 폐지 물음표 해놨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서 논술이 폐지된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예. 폐지된다는 말이 지난 10년 동안 수도 없이 있지만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논술이 많이 줄어든 학교가 아까 정시가 많이 늘어난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논술이 많이 줄었다. 줄어서 정시로 보낸 겁니다. 줄었다는 거지 폐지된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교들은 거의 미미한 변화밖에 없습니다. 절대 논술에 대해서는 줄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늘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조금 늘건 조금 줄건 어쨌건 건재하다. 논술대학은 제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총 전국에 33개 대학입니다. 33개. 네, 그것도 변화가 없고요. 계속 뽑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논술은 모든 입시 제도 중에서 가장 기회 제공이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기회 제공이 불평등하다. 왜 그래요? 학생부 교과 학종은 모든 사람이 다니는 학교 성적을 평가한 거죠. 물론 검정고시 하는 분들한테는 불리한 전형이죠. 학생부가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학교를 다니려면 다 기회가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전형입니다. 수능은요. 학교에서 수능 공부합니다. 고3 되면 학교에서 EBS 풉니다. EBS 인강도 있고요. 수많은 인강들이 많아요. 네. 비싼 학원비 안 내도 인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기회 제공이 됩니다. 근데 논술도 물론 인강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뭔가 미진하죠. 결정적으로 뭐예요? 학교에 수업이 없어. 학교에 과목이 없어. 네. 다시 말하자면 논술은 기회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논술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전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불균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면 논술은 외면할 이유가 없다. 충분히 인원이 줄건 말건 상관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특기자가 좀 줄었는데요. 특기자는 제일 많이 준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특기자가 206명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연세대는 206명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116명은 좀 이따 볼 신설된 연대 국제형으로 새로 신설된 학종이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특기자를 줄이고 그중 일부는 학종 국제형이라는 걸 신설해서 보냈어요. 그게 116명이거든요. 따라서 특기자의 순수 감소 X는 90입니다. 거기 가로 열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90. 116은 특기자에서 뽑다가 학종 국제형에서 이름만 바꿔서 다르게 뽑는 것뿐이에요. 참 연세대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따라서 90명 정도 줄었을 뿐이다. 따라서 특기자는 어차피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 하던 분들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학생부 종합형인데요. 당연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에 보시면 회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음영 표시된 게 있는데요. 연세대 국제형에 음영 표시되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설된 거고요. 서강대는 전부 회색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서강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입시의 변화가 큰 학교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이과를 폐지한 학교죠. 교육부보다 먼저 문이과를 폐지한 학교. 이게 서강대입니다. 문과가 이과로, 이과가 문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전형 이름도 다 바뀌었는데요.
학종에서 종합형은 과거에 자기주도형이라고 부르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학업형은 말이죠. 네, 학업형은 과거에 일반형이라고 부르던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도 있고 서류 제출이 수능 뒤에 있던 거. 이게 이름이 학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수능 최저가 학업형이 폐지가 됐어요. 따라서 종합형과 학업형의 차이는 서류를 언제 제출하느냐. 즉 학생부는 일괄해서 학교에서 가니까 신경 쓸 거 없지만 자기소개서 있죠? 이거를 언제 쓰느냐. 종합형은 수능 전에 쓰고 학업형은 수능 뒤에 쓰니까 그 차이점은 극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는 정시 점수를 보기 전에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고 하나는 정시 점수를 보고 나서 서류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과거에 특기자 전형으로 뽑던 것이 학종으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류 방법만 바뀐 거고요. 성균관대는 늘 아시다시피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로의 분류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았죠. 모든 학과를 반토막 내서 반은 성균 인재, 반은 글로벌 인재 이렇게 해서 전혀 이름하고도 가당치가 않고요. 그렇게 분류한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입학처가 고민을 해서 계열별 모집하고 학과 모집으로 새로 분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계열로 모집하는 학부 단위로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요. 학과별로 쪼개서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요. 이거를 두 개의 분류 단위로 바꿨습니다. 자, 이게 성균관대의 변화고요. 숙명여대는 숙명인재원이라는 서류형이 신설됐습니다. 과거에는 숙명인재 전형은 면접을 보던 전형인데요. 그거는 2로 이름을 바꾸고요. 면접이 없는 서류만 보는 전형을 원이라고 해서 신설했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데요. 서울권 중상위권 이하 대학은 학종이 대부분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없는 게 거의 없는데요. 없는 숙명여대 전형이 하나 생겼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종은 뭐 내신부터 비교과 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3학년 1학기에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형 방법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쭉 되어 있고요. 12, 13페이지는 주요 국립대학까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좋은 자료집이므로 자료집을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다 폐지된 건 아니고요. 폐지되는 흐름이 있다. 어떤 수시 전형에서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는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연세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된 거 알고 계시죠? 어디가 폐지됐냐? 모든 수시에서 다 폐지돼서 한양대와 비슷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양대와 연세대 비슷한 게 많은데요. 수능 최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능 최저가 있던 연세대는 학종하고 활동우수형, 기획일형이죠.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논술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논술형 수시에서 수능 최저 안 보던 학교 중에서 최고 인기 학교가 한양대였는데 이제는 최고 인기 학교가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연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형에서 이름이 박힌 학업형이 수능 최저 폐지가 됐고요. 한국외대는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돼서 논술만 유지되게 되었다. 그럼 잘 보세요. 서울대부터 국민대까지 19개 대학이 있습니다. 19개 대학. 쫙 지금 이 19개 대학 중에서 학종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20초 드릴게요. 서울대부터 국민대까지 중에서 학종에 수능 최저 있는 곳은 몇 군데일까? 20초 똑깍똑깍 갑니다. 자, 몇 개? 네,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맞췄나요? 틀렸죠? 네, 틀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이죠. 서울대는 일반형에는 없고 지균에만 있잖아요. 서울대 지균을 생각 안 하셨죠?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뭐 전교 1등이 아닌데. 그죠? 자, 지균이 학종이니까 있긴 있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잊어버립시다. 예,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건데 뭐. 예, 서울대 지균 학종이 있고요. 또 어디 있죠? 고대가 있죠. 고대는 학종인 학추2하고 일반형에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이화여대죠. 이화여대 학종. 거기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요.
그대로라고 써 있어서 아마 몰랐을 겁니다.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원래 학종 논술의 수능 체제가 있었고 그게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어디? 서울대 직윤, 고려대, 이대, 홍익대 이 네 군데가 바로 학종의 수능 체제가 있는 요 19개 대학 중에서 4개일 뿐만 아니라 인서울대학 통틀어서도 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종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학종은 따라서 수능 체제가 있는 이 4개 학교 중심으로 노릴 것인가 아니면 제끼고 수능 체제 없는 학교에 집중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학종 대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아까 연세대는 폐지됐지만 대부분 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죠. 서강대라든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쫙 논술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다. 논술에서 수능 최저 있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수능 못한 애들 떨구자 이게 아니고요. 채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논술은 경쟁률이 50대 1 막 이렇잖아요. 그거 언제 다 채점해. 근데 수능 체제를 딱 적용하는 순간 절반이 떨어져요. 채점비가 확 줄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논술은 수능 최저 못하는 애를 떨구는 게 아니고요. 채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많은 원서가 들어오니까 이해가시죠? 학생부 교과도 대부분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에 맞춰서 수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과거에 전 정부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이 말이 어폐가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흔히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대비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서 재정을 투입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학교들이 다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요. 16, 17, 18페이지에 있는 학교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 학교에 6년 동안 최대 122억까지 지원하는 학교 하나에 120억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과들을 다 표시한 건데요. 아쉽겠죠.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연계입니다. 인문계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딱 한 개밖에 없는데요. 16페이지 맨 밑에 있는 서강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강대 보시면 지식, 미디어, 융합학부, 인자 이렇게 돼 있죠. 인자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문, 자연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인문, 자연 합쳐서 몇 명? 5명. 어우, 이거 말고는 인문 없습니다. 따라서 서강대 학종으로 지식, 미디어, 융합학부를 그것도 인문계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성적이 좋아야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외에는 전부 자연계예요. 전부 자연계. 그리고 잘 보시면 전형 유형이 절반 이상이 학종, 절반 이하가 특기자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면 학종 중심으로 보시고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라면 학종과 특기자를 함께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회색 표시된 3개 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는 작년까지는 특기자 전형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아주대는 정시 특기자였어요. 어쨌건 올해부터 학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학교 바깥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 바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학종에서 자사고 특목고를 특별히 불리하게 대우고 가는 건 아니므로. 그래서 그렇게 분류됐기 때문에 뭔가 학예 활동이 없더라도 일반고 학생이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바꿔졌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가지 포커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유불리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기본적인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요. 자, 잠깐 1분 정도로 마치고요. 그 이후로 계속 수승의 비밀, 수시의 비밀, 정시의 비밀 순서로 하나하나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